저는 저희 딸아이가 아나운서를 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아나운서를 꿈꾸면서 열심히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다녔죠. 그러다가 저희 아이가 면접에서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주로 이제 최종 면접이나 최종 직전에 가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거기에서 이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정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직도 그런 사회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이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예, 많이 울면서 아나운서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의 눈물을 보고 저는 이제 피눈물을 조금 흘렸죠. 심장이 된다는 느낌,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이제 저는 그날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부자가 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이의 꿈을 지원하지 못하는 오히려 내가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네. 드셔가지고 그때부터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네. 이제 결심을 하시게 됐나 보네요. 네. 그럼 그 이후에 그럼 지금 보면은 1년 거의 6개월 만에 25억의 자산을 달성했다고 네. 제가 이제 책에서 봤는데 네.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주로 이제 부동산을 조금 공부를 해서 부동산 투자 쪽으로 조금 했고요. 부자가 되려면 수입과 지출 중에서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수입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지출에 식비 먼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했고요. 모든 지출을 다 줄이면서 투자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자산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어찌됐든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그래도 종잣돈이 그래도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절약만 해서는 또 그 종잣돈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종잣돈이 좀 여유가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제가 이제 투잡을 했었는데요. 투잡을 하면서 종잣돈을 1,0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네, 그 1,000만 원만 가지고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는 집을 이용해서 제가 제 몸테크를 하는 거죠. 이제 옮겨가면서 부동산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럼 지금 실거주 한 채는 있으신 상태였고 그럼 네. 그 실거주를 어떻게 활용을 하신 거죠? 제가 그 집을 처음에 분양받을 때 대출을 좀 많이 받았어요. 대출이 한 60% 정도 받았었는데 그 대출을 받으면서 그 새 아파트에 이제 입주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입주를 하고 조금 있으니까 그 분양가가 전세금이 분양가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전세를 주고 저는 이제 그 전세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하나를 샀어요. 비조정 지역이었어요. 그때 당시. 5억의 분양을 받은 거를 네. 한 3억의 주담대를 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전세를 내주는데 전세가 분양가보다 더 높게 6억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 6억을 전세금을 받아서 이 3억의 대출을 갚고 네. 그럼 이 나머지 3억으로 다시 좀 더 이렇게 비조정 지역에 좀 더 작은 네. 아파트를 사서 거기에 또 다시 주담대를 또 일으키신 건가요? 네, 똑같은 금액을 일으켰어요. 일으켜서 거기에서 대출 금액은 똑같은데요. 집은 2채가 됐죠. 대신 결심한 게 있으셨겠네요. 왜냐면 일단 그럼 지역이 좀 어느 정도 바로 뭐 가까운 데로 옮기신 건가요? 아니요. 지역을 완전히 옮겼어요. 이렇게 저희가 경기도 남부에서 살았는데 저희가 이제 인천 송도라는 곳에 글로 옮겼어요. 그때 당시에 인천 송도가 비조정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1주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주담대가 거기서도 추가로 네. 추가가 아니라 이제 가능할 수 네, 있었네요. 네. 근데 운이 조금 좋았던 게 5일 있다가 6.17 대책이 나왔어요. 네, 그 전에 가서 한 거죠, 저는. 네. 송도가 그 투기 과열지구 묶이기 전에 네네네. 바로 직전에 가서 했어요. 조금 운이 따랐다고 봐야죠. 물론 타이밍도 되게 좋았기도 했지만 근데 보통은 대부분은 그냥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거의 끝에서 끝으로 이제 이동을 하신 건데 그렇게 생활권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쉽지 않았죠. 가족의 반대가 엄청났었고요. 저희 남편은 이제 못 간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도 강제로 독립을 시켜야 됐었어요. 하면서도 저는 이제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옮기기로 했죠. 그럼 그렇게 지금 2채로 지금의 자산을 이루신 건가요? 아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먼저 전세를 준 집에서
그 전세입자가 나간다는 거예요. 아. 만기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거 전세금이 상승했어요. 또 더 올랐. 그때 많이 상승을 해서 그때 그 전세금으로 가지고 제가 다시 세 번째 집을 마련을 했죠. 세 번째 집을 마련했다는 거는 어떻게 마련하셨을까요? 그 전세금이 이제 상승분이 있잖아요. 상승분이 있어서 그 전세금 상승분을 가지고 저희 아이 명의로 네, 아이와 같이 공동 투자를 했어요. 네, 혼자 투자한 건 아니고 아이 돈과 저희 돈이 합쳐서 그렇게 해서 했죠. 그럼 총 그렇게 해서 세 채가 네, 되신 건가요? 네. 그럼 지금 그렇게 하신 게 총 자산이 현재? 총 자산 한 25억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상승장이다 보니까 올랐어요. 네, 부동산 가격이. 그렇다면 그 안에 뭐 대출이나 아니면 뭐 전세금 정도 이런 게 이제 빠지는 순자산은 어느 정도? 순자산은 1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근데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그때는 순자산은 한 2억 정도, 2억 5천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주거지를 계속 옮겨 가시면서 네.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네. 되게 좀 단기간에 네. 되게 빠른 성과를 내셨네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지금도 혹시 가능한가요? 지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저평가 지역이 조금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오르고 내리고를 몰랐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이 다 똑같진 않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도 비규제 지역이라면은 네. 주담대가 또 이제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1%가 가능하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취득세도 1% 가능하고 네. 주담대도 가능하니까 네. 기회는 있을 수 있다. 네. 네. 근데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하시는 게 아무래도 다주택자면 이런 뭐 요즘 같은 또 금리 인상이나 또 집값 하락이다. 지금 이런 약간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 가고 계시나요? 저는 그 금리 인상에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담보대출이 아직 있어요. 네, 아직 월세 준 그 집이 있어서 있는데 그냥 저는 지금도 아직 그 상승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금 다는 못 갚지만 갚을 수 있는 그 약간 여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집이 재계약 갱신이 다 끝나고 내년 6월에 또 새로 전세입자가 들어와요. 근데 워낙 전세를 싸게 준 집이어서 지금 그 전세금이 집값보다 올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그냥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5천 이상이 또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일에 조금 그게 어렵다면 저는 그걸로 담보대출을 좀 갚아볼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 매도나 이런 거를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 네, 제가 IMF 때부터 이 상승장을 봤어요. 물론 IMF나 서브프라임 때는 하락장도 있었죠. 근데 부동산은 결국은 우상향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저는 지금 현재 몬테크로 월세를 살고 있어요. 이제 제가 두 번째 집에 송도에 살 때 그 세 번째 집을 투자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옮겨서 해봐야겠다. 몬테크를 하면서 제가 조금 더 한번 점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옮겼죠. 저희 집에 송도 집을 월세를 주고 그거보다 더 싼 월세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 차액이 50만 원 정도가 있고요. 대출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 지금 송도로 옮겨가셨잖아요. 네네네. 옮겨가셨는데 거기에 주담대가 있긴 하지만 훨씬 이제 그 시세 상승이 높다 보니까 네. 여기에 주담대를 그대로 주고도 월세를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네요. 그리고 거기서 보증금을 받으신 걸로 그대로 간 거죠. 더 작은 평수, 더 연식이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옮기신 지금 상황이신 거네요. 네. 그 몬테크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텐데 가족분들도 그런 걸 따라주기 어려웠을 텐데.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자꾸 약간의 불을 보이니까 느껴지는 거지. 이제는 거의 이렇게 협조를 합니다. 근데 혹시 제가 알기로는 또 이번이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네.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예전에 집을 사고 팔고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뭐 지방 투자도 하셨던 경험이 있으셨어요? 네. 지방은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남의 지인의 말만 듣고
여기 괜찮으니까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갔죠. 갔는데 사실 모델하우스도 못 봤어요. 현장은 당연히 못 보고요. 못 보고 그냥 해자 그래서 그냥 가서 했어요. 했는데 입주 때 가서 보니까요. 정말 산 속에 있더라고요. 집이. 어머어머. 네, 그래서 너무 놀래서 전세가 안 나가요. 네, 입주가 됐는데.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은 제가 매도를 간신히 하게 되는데 네. 제가 제가 받아야 되잖아요. 매도를 하면은 돈을 제가 오히려 주고 매도를 해요. 마이너스로. 네, 계약금은 아예 못 받고요. 그다음에 제가 돈을 주고 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때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2007년 정도? 네. 8년? 막 서브프라임 거기 오기 전에. 네. 지방에 뭐 한 채 정도 하신 거예요? 아니요, 두 채였죠. 네. 또 이제 더 큰 평수였습니다. 그때 한참 대형 평수가 유행이었어요. 50평대인가? 걔는 모델하우스를 갔어요. 근데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네, 너무 잘 해놔서 제가 거기에 혹해서 견본주택에 혹해서 했죠. 했는데 문제는 걔는 더 컸어요. 계약금을 넣었고요. 네네. 아예 매도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나가고 아예 안 돼서 회사에서 이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계약금 낸 거 빼고요. 중도금 이자 뭐 모든 그런 이자까지 다 해서 한 4천만 원 플러스를 더 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계약금이 한 3억 5천 했거든요. 거의 7,500? 네, 손해를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가 아니라 계약을 해지한 거죠. 네. 그러면은 두 개 합치면은 거의 1억이에요. 네. 1억을 가까이 손실을 보고 네. 어떻게 보면 투자가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두 채 다 미분양이 된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네네네. 그게 이제 오를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네. 오히려 내가 돈을 더 주고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경험이 네, 맞습니다. 두 건이 네. 왜냐면 요즘 또 지방 같은 경우 네. 미분양 이런 일부 도시에서 또 미분양이 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또 많이 들리다 보니까 네. 그래 또 미분양일 때부터 딱 사서 이렇게 입주 때 딱 이렇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들을 또 많이들 하세요. 네. 또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공부가 돼 있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저도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수요가 뭔지 공급이 뭔지 뭐 입주량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뭐 인구수가 어떤지 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남의 말만 듣고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도 모르고 네, 그냥 가서 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공부가 충분히 돼 있고 네, 이쪽에 공급이 어느 정도 없다 그러면 좀 미분양이 낮다 해도 나중에는 괜찮은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지금은 보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공부가 된 분들은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공부가 안 된 분은 절대로 그냥 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지금 요즘 특히 대구 같은 경우 네. 미분양이 좀 상당히 네. 좀 많이 좀 쌓이고 있어가지고 또 이게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그 물량도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좀 리스크적인 부분을 미리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하락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송도에 또 가지고 계시니까 인천 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인천도 약간의 하락 지역으로 돼 있죠. 근데 저는 매도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계속 가지고 있을 거라서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또 이렇게 그 투자 경험뿐만이 아니라 또 실거주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되게 경험이 이제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책에 보니까 결혼 생활 29년 동안 살면서 집을 이용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네. 근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더라. 이런 이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아, 내 얘기다. 어떤 경험이셨길래? 저는 처음에 집을 조금 빨리 마련했어요. IMF 전에부터 집이 있었어요. 결혼한 6년 차? 네, 그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친한 아랫집 언니가 미분양이 났다고, 그때 당시에도 수원 영통지구였어요. 네, 그 미분양이 났다고 해서 이제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20평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54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금이. 네. 계약금이. 그래서 그때 또 마침 54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가서 사고 그러면서 이제 입주 시기가 오니까 IMF가 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이자가 그때는요 한 25% 정도 됐어요. 네? 25%요? 네, 그때는
그래서 그거를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출 이자를. 그래서 이제 매도를 했죠. 매도를 했는데 제가 매도를 하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이게 수직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게 쭉 올라가서. 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이제 집이 없어진 거죠. 그런 실패가 있었고요. 또 제가 한참 공부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첫 집을 마련하고 나서 수원 거기도 영통지구였어요. 네, 거기에 조금 저렴한 한참 그때가 동탄의 입주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좀 저렴했어요. 그때 제 돈이 한 4천만 원만 들어가면 됐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를 준다면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못 갔습니다. 못 가서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2배 반 정도 올랐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조금 공부를 시작하면서 송도로 옮긴 거죠. 근데 왜 그때 당시에 남편분이 반대를 하셨을까요? 새 집이 이제 들어오니까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남편은. 근데 남편과 제가 그때 당시에 전세를 좀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때 저희 집에 그 새 집에 분양을 받아서 막 들어온 상태였어요. 막 들어왔을 때 제가 그때 이상하게 이렇게 옮기고 이게 집을 옮겨서 제 주변에 그런 분이 많았어요. 자기 집을 놔두고 자기가 또 다시 하나 사고 그때는 조금 자유로웠거든요. 사는 게. 그래서 그런 분이 많아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데 가족이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자를 꿈꾸면서 다시 그 송도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실거주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지방 그런 투자 사례도 있으셨는데 좀 실패 경험이 네. 그러면 보통은 부동산은 나랑은 안 맞구나. 이거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동산을 좀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다시 50대에 다시 뭐 노후 준비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이나 펀드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을 하시게 된 또 다른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부동산을 제가 젊었을 때부터 그래도 좀 사고 팔고는 했어요. 알아서 사고 팔고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조금 저하고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제가 30년이거든요. 결혼 생활이. 네, 30년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조금 내리지만 다시 올라갔다가 조금 내리지만 다시 수직 상승을 하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은 이제 매도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간에는 이게 집값이 떨어졌다고 팔고 오르면 또 사고 이랬던 게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두고 좀 오히려 그냥 꾸준히 가지고 있었으면은 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이제 몸소주 체험을 하셨던 거네요. 60대 할머니가 가장 부자라고는 말이 있어요. 30년 동안 한 집에서 그대로 사시는데 그분은 사고팔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이제 50대 이제 시작을 하시고 나서 중간에 좀 되게 많이 힘든 상황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이제 50대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게 됐는지. 아까 말씀드린 그 딸아이의 눈물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저는 되돌아갈 데가 없었어요. 네,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이거 내가 아니면은 우리 집은 할 사람이 없다. 나만이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에 좀 절실함이 컸던 것 같아요. 절실함이 1부터 10까지였다면 저는 10이었어요. 갈 데가 없는 거죠. 되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게 왜냐면 특히나 뭐 저희 또래도 마찬가지고 좀 젊으신 분들도 알지만 이걸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씩 실제적으로 이제 행동하시고 실천을 해 오신 부분이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그럼 이제 그때 처음에 좀 배우실 때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배우실 때 그걸 이제 어느 뭐 멘토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우시면서 좀 50대로서 뭔가 이렇게 좀 따라가는 게 좀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 인터넷 도구를 몰라서 줌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네, 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도 많이 힘들었고, 이런 뭐 강의 의뢰가 왔을 때 PPT를 만들 줄을 몰라서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고, 저는 책 2권을 쓴 저자이기도 하는데요.
네, 공동 저자도 하나 했어요. 아직까지 두 손가락으로 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독수리톱밥으로요? 네, 네. 그게 연습이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든지 느렸어요. 뭐든지 느린데 그걸 꾸준히 했죠. 쉬지 않고. 그러니까 남들이 1시간이면 될 걸 전 2시간, 3시간씩 하게 된 거죠. 네. 그걸 이제 매일 한 거죠. 네. 좀 대단하십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 대비가 돼 있고 노후 준비를 해놓으신 상태이신데 지금 주변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이렇게 왜냐면 이제 동료분들이나 이제 연배 비슷하신 분들 같은 경우 노후 준비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이시던가요? 제 주변에는 노후 준비가 반 이상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 근데 제가 이제 책을 내기 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뭐 내 주변에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돼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책을 내고 나서는 이메일로 그렇게 어려운 분이 많이 이메일을 보내셔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이렇게 문의가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 보니까 노후 준비 안 된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5, 60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선진국이랑 다르게. 왜냐면 우리가 또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네, 주변에 네, 있다는 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저는 늦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네, 제가 해보니까 절대 늦은 나이란 없다라고 말을 해주고요. 안 할 뿐이다. 하다가 멈출 뿐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부자의 습관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도전을 두려워서 못하죠.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나는 좀 늦었어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 주변에 저를 따라서 너무 열심히 달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50대 분들이. 네. 저처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먼저 또 이렇게 앞서서 또 그 길을 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또 더 희망을 갖고 그리고 또 자극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뭔가를 이제 배우려면은 또 자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나이 어린 그런 이제 선생님? 그런 이제 멘토님한테 이제 배워야 되는 부분이 네. 있는데 말처럼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런 경우 좀 그 나이대 분들한테 어떤 말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늦은 나이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뭐든지 배움에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는 그냥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이를 막론하고 나이를 적다고 해서 그분이 뭐 더 저보다 나은 사람이잖아요. 앞서간 사람이고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좀 배워야 되는 그런 자세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뭔가 배우려면은 나이를 떠나서 나를 좀 약간 내려놓는 네, 네, 게 네. 일단 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네, 제가 처음에 첫 멘토님은요, 제가 50대였을 때 30대 후반이었어요. 오. 네. 근데 저는 그분의 말을 엄청 잘 듣습니다. 네, 시키는 대로 했고요. 그분이 뭘 이렇게 과제를 내주면 다 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우려는 그런 간절함이 좀 일단 선행돼야 네,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네.